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교수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저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창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 감독 맞아요. 담당하는 네네. 강사에서. 그때부터 되게 선망하고 저희끼리 막 우러러보고 이렇게 또 저희 채널을 모시게 돼서 제가 되게 감개무량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채널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네. 영광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만큼 정말 제가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사실 뭐 엄마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무슨 책을 사줘야 되나, 뭐 네. 도구를 사줘야 되나, 뭐 방문 학습을 시켜야 되나, 조금만 크면 무슨 문화센터를 보내야 되나, 네. 유치원은 어디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네. 먼저 학교 들어갈 무렵에도 학원은 어디를 시키냐, 무슨 학습지 어떻게 하냐, 사교육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끊임없이 엄마들이 좀 고민하게 만들고 뭔가를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주제가 학습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제 마케팅을 보면은 꼭 제가 안 해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네네. 내가 안 해줘도 될까? 안 해줘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을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 다 시키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 맞아요. 애들도 힘들지만 그걸 시키려는 부모도 너무 힘들어. 공부시킬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아들이 5살이거든요. 5살인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혹시 천재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아서 갑자기 잘하지? 네. 안 가르쳐줬는데 한글을 뗐어. 네네네 그런 거 그런 경험이 교수님도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애를 여러 명 키우시면 네. 애들마다 또 이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네. 애는 안 가르쳐줘도 막 자기가 한글을 빠르게 떼는 애도 있고 네, 네. 어떤 애는 내가 막 열심히 가르쳐도 더디게 다가오는 네 애도 맞아요.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똑똑하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뭘 가르치면 쏙쏙쏙쏙 빼먹는 그런 애들이라도 애들이 자라면서 점점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학습과 관련해서 특히 치이는 일이 많아요. 찌드는 거. 어릴 때는 뭘 배우는 게 재밌는 거였는데 네네네. 재미가 없어지고 네네네.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3, 4살 때 세워갈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 많이 물어봐서 왜? 막 원리를 알고 맞아요. 싶어 이거 하잖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얘도 언젠가는 공부 재미가 없어지는 왜라는 거죠. 질문을 하지 않겠지?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가끔 들면 조금 안타깝고 슬프기도 슬프죠. 한 것 네. 같아요. 저희 아들은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엄마 이제 공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 공부와 관련해서 상처를 받거나 좀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맞아요. 이런 네. 경험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어떤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좀 옆에서 지켜봐주고 다독여주고 같이 좌절감을 견뎌주고 그런 게 부모 역할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학습하고 싶어하고 자기 주도식으로 세상을 학습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비법. 너무 거창하네요. 말해놓고 나니까. 이런 마법의 방법이 네.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런 비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크게 이제 3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가 세 가지. 있어요. 네, 하나는 아이의 특징. 타고나는 거. 아예 타고나는 거. 또 아이가 자라면서 갖게 되는 능력들, 뭐 예를 들면 문해력, 뭐 수감각, 네네.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뭐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아이인지 예민한 아이인지 좀 어려운 걸 잘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뭐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뭐 형제들 중에 애가 몇째인지, 뭐 집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형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네. 뭐 이런 거. 학교와 주변
환경의 특징.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육 제도와 선생님의 특징. 그런 네.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좀 구별해서 바라볼 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그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교육 제도 이런 건 네, 우리가 바꿀 네, 수 네. 없으니까, 학교 분위기 이런 건 우리가 맞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음. 근데 부모가 바꿀 수 있는 거, 뭔가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 개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일단 학습을 할 때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뇌는 조금조금한 부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 네. 그 조금조금한 부분들끼리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네. 신경회로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뇌가 자라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뇌는 모든 뇌 전체가 똑같은 속도로 자라지를 않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맨 처음에는 뇌 제일 뒤쪽에 있는 시각 중추는 거의 발달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오는데, 가장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거의 사춘기가 지나야지 네. 발달을 네.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 부위가 발달하는 속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 우리 뇌가 자랄 때는 주변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 네네. 뭐 예를 들면 문해력이 한참 자라는 시기에 주변에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줬는지, 시기별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적기 교육인가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행, 뭐 빨리 하는 게 또 이렇게 한창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또 교육하는 게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맞아요, 있는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 뇌발달의 시기를 다 아셔야 될까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사실. 불가능하죠. 네. 다 알아도 그렇게 못 키우잖아요, 교수님. 저희 같이 다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못 키웁니다. 지금은 그 시기니까 그걸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는 되지 없죠. 않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해주면은 그 뇌가 더 풍부하고 활발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뭐 문해력, 사고력, 뭐 수감각 이런 거, 영어, 뭐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두뇌 발달이라는 게 또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이 지능과 학업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지능과 학업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연구들에서는 뭐 지능이 성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뭐 미국 수능 같은 시험, SAT나 ACT 같은 성적이 되게 좋다라거나, 뭐 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거나 어른이 됐을 때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연구들도 네네. 있는 반면에, 네네. 또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들, 성적에 뭐 예를 들면 뭐 끈질기게 노력하는 능력, 근성, 인내심 이런 것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망해서 그 다음에 다 이후에 정신이 혼미하여서 문제가 안 풀어졌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멘탈이 거죠. 무너지는 네네네. 감정 조절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또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연구들도 있고요. 네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오히려 지능보다 사회성이나 감정 지능 이런 네, 것들이 네, 더 네.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과 학습 혹은 지능과 성공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지능하면은 이제 수치로 100 아니면 130. 근데 요즘 보호자분들은 IQ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이 아시는 맞아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뭐 심리 검사 같은 데도 보면은 전체 IQ가 있지만은 맞아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고 따로 해석이 나오고. 맞아. 우리 아이는 동작성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처리 속도가 좀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능 하나보다 지능에 포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지 기능의 여러 요소들을 같이 이해하는 게 더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능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지능 검사를 하면 또 너무 긴장하거나 네, 그럼 또 지능이 나쁘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능 검사를 했을 때 IQ는 되게 좋은데 병원에 온 이유는 공부를 너무 못하거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온 아이들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지능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한다든지 높은 결정적인 지능. 요소라는 그런 네네. 생각은 엄마들이 단- 안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IQ가 엄청 높은 것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그런 네, 나는 네. 뭐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네, 있는 네, 사람이야. 네. 이런 믿음이 어떤 학업을 하거나 네. 사회적으로 성취할 때 더 네. 중요하다는 네, 그런 네. 연구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경험을 네, 통해서. 네, 네. 그리고 또 주변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애가 뭔가를 했을 때 잘한다.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네, 네. 이런 피드백을 주변에서 엄마나 아빠나 다른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네. 혹은 교사가 네. 해줬을 경우에 조금 더 아이들이 나 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쵸. 그런 연구들도 그게 결국 많습니다. 퍼포먼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 가진 능력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꺼내야 실제 되는데. 능력은 아니니까 네, 네. 그거를 밖으로 꺼내는 발휘하려면 네, 그런 데는 자신감이 형성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 네. 그게 바로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환경적인 요인인 요인인데. 거죠. 그래서 IQ 검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아이한테나 청소년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IQ 같은 뭐 수치보다도 너 어떤 영역을 되게 잘했다. 맞아요. 너 이건 되게 잘하네? 근데 너 가끔 딴 생각하지? 뭐 이렇게 또 설명해주면 너 책 좀 안 읽었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신도 자기의 장단점을 또 파악하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쁘다, 뭐 나는 뭐 공부를 못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에 대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좀 줄어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행도도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 지능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때는 평균 조금 높으면 야, 네가 지능 때문에 못하는 일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IQ 수치를 되게 높은 게 평균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맞아요, 검사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무슨 단체로 하는 네, 검사. 네. 그게 도대체 어떤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 찾아봤어요. 아.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막 그걸 설명해 드리면 엄마들이 다 IQ는 한 130이 평균인 줄 알고 150은 넘어야 잘하는 줄 네, 알고 네, 네. 그런 검사들은 평균이 되게 높아요. 그 검사 자체가 원래 네네. 어. 그리고 위슬러 검사들은 네네. 평균이 딱 100이에요. 네네. 100이 아이와 연령과 성별이 같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딱 반이라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 50. 100명 중에 50등. 어. 근데 100명 중에 50등이면 사실 지능이 나빠서 못할 일이 별로 네,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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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검사는 평균이 뭐 120, 130 이렇게 되게 높고 음. 표준 편차도 되게 커서 어, 어. 점수가 되게 이렇게 분포가 넓게 나오게 그리고 되더라고요. 단체로 하는 검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도 떨어지는데 맞아요. 이제 보자면 어렴풋이 생각한 나의 IQ는 한 훨씬 높으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97 IQ 두 자릿수라고? 괜찮은 거죠. 사실. 깜짝 놀라시잖아요. 이제 그런 오해는 좀 이제 안 안 하셨으면 하셨으면. 네, 그런. 좋겠다. 단순히 지능 말고도 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본인의 어떤 감정 조절 능력, 맞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정 조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주변의 보호자와 선생님과 환경의 노력들. 네, 그리고 사회의 사회 노력도 중요하겠죠.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요. 그 왜 자녀 교육에 적은 옆집 엄마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 바깥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네.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님께서 이 구독자 10분께 또 1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